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IT위원회 위원장 서동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까? 네. 이제 늦은 봄철인데요. 온 천지가 실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창립 4주년 기념 도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참석하신 회원님들 중에 특별한 소식이 있으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선 장군님은 앞에 앉아 계십니다만 최근 미국에 가셔서 AKU에서 즉 America Korea United Society 한미연합회를 설립하시고 미국의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시고 기부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건 전 국제로타리 회장님은 최근 2027년 11월로 다가온 한국 로타리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그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시고 한국 로타리 100주년 기념 사업 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조명철 전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명철 전 의원은 최근 평안남도 지사로 임명되시어 2급 5도를 이끌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인사해 주시죠. 김문덕 전 서부발전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덕 사장님은 그동안 라오스 전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공로를 세우시고 기부하셔서 울산 앞바다에 구력을 이용한 풍력 발전 시설 건설을 담당한 영인 에너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정림 대표님입니다. 서정림 대표님은 최근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시고 업무를 막 시작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인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회장님이신 민승식 YBN 회장님께서 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이제는 4월 말 접어드니까 날도 거의 어떤 때는 여름 날씨처럼 따뜻하고 덥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23년도 한 달 지나면 반이 지나가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그리고 가정에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야경문을 중앙국사행을 모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특히 젊은 세대는 이 뉴스나 이런 지식을 신지면이나 인쇄물을 통해서 받아보지 않고 핸드폰에서 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어떤 면으로는 뉴스를 제공하는 엔트리 배리어가 없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뉴스나 지식이 전달되는 거는 좋은데 또 반대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걸러지질 않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극화, 논리의 양극화 이런 거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면을 통해서 늘 저도 글을 봐서 가끔 뵀어야만 늘 친숙하게 느끼는데 우리 오늘 이런
것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언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이하경 부사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론을 지킨다는 게 참 많은 용기를 필요합니다. 우리 내용 부사장님께서는 그 언론인으로서 꾸준히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생 정론을 추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그동안 중앙일보의 다양한 컬럼들에서 주장하신 내용을 넘어서 우리나라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몇 번 공지를 해드렸는데 워싱턴 DC에서 Select USA라고 미국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미국 상무선의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기롱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가는데 마침 저희 KABFS의 이제 시스터 조직이죠. 미국 저희가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인데 그래서 이한 기업인 친선 포럼이 발족됩니다. 거기서도 한 발족식에 한 60분 정도 오신다고 해서 저희도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회원들을 주시고 한 10대 명 정도 참석하려고 혹시 지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하경 부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하경 부사장님의 소개 올리게 돼서 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하경 현 중앙일보 부사장이시고 전 주필님께서는 1958년생이십니다. 일찍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잠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약 1년간 근무하시다가 뜻한 바 있어 1985년 당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앙일보에 입사하셔 1985년부터 언론인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시면서 정치부, 편집부, 체육부, 문화부, 사회부, 정북부 등을 두루 거치시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 국가적 장단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성과 한계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며 많은 기사와 칼럼을 써오셨습니다. 중앙일보 부국장, JTBC 보도본부장, 논설실장, 주필, 전무를 거쳐 최근 부사장직에 오르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시대의 탁월한 권필이시며 외파에 흔들리지 않고 정론을 펴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변인이라고 평가받고 계십니다. 2003년부터 한국기자상을 비롯하여 언론인에게 수여되는 주요 상을 많이 받으셨고 2017년에는 전국신문방송인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9년도 2023년에는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기금의 8대 이사장으로 재선임되신 것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언론인으로서 특히 돈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하경 이사장님께 신청하시면 바로 지원이 된다는 소문이 가자합니다. 이하경 부사장님은 써오신 논설과 컬럼에서 본인의 소신과 사상을 명쾌하게 피력하십니다. 저도 이하경 전 주필님의 큰 독자 중에 하나인데요.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편에 서 계시며 한국이 살 길은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인류 공용의 대의를 달성해 가는데 한국이 이제 앞장설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의 연재는 21세기 한국을 보는 언론의 눈입니다. 이하경 주필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나오시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자담회 같이 편안한 걸 더 좋아하는데 좀 어색합니다 이게. 저는 이 기자가 이 질문을 잘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 이제 국민들이 만나기 힘든 그런 취재원들을 만나서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거침없이 물어보고 또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훈련을 받았고
그 때로는 그 무례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진실을 발견하는 또 확인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언론이 그 속성이 있습니다. 언론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인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땅을 발딛고 서야 되는 거죠. 그 흔히 이제 그 언론을 조롱하는 또 언론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제 그 얘기하는 게 그 나폴레옹이 그 엘바섬을 탈출할 때의 그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괴물 그 엘바섬 탈출하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뭐 반역자 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가다 점점 표현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그 황제폐하 입성으로 끝나죠. 제목이 일명 톱이 근데 그 야수 뭐 괴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언론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꼭 이게 뭐 그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죠. 그 여러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 기독교 그 신자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성서를 읽다 보면 어떤 대목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아주 온건한 그냥 그 이 종교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묘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거친 개혁가, 혁명가로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당시 기록자가 처해 있는 어떤 실존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로마의 그 이 무시무시한 압제에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온건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조금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나가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 언론이 이게 기회주의적이냐? 어떤 면에서 기회주의적이죠. 왜냐하면 현실 권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 여러 가지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항상 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이용관 장관님도 계시지만 또 이동건 회장님 이렇게 원로분들 계시지만은 이 해방 직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중일 전쟁, 대동아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일본이 아주 억압이 심하니까 우리 한반도 그 조선에서는 일체의 어떤 반체제 또 반제국주의, 반일제 이런 운동이나 뭐 움직임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수많은 단체, 사회단체, 정치단체가 결사가 막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갑자기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일제하에 신문 그 영인본을 우연히 이제 한번 쭉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검열이 심하고 탄압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신문에 이런 그 일본에 대항하는 그 여러 가지 이 크고 작은 움직임 막 그 운동 스트라이크 모임이 깨알같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소녀회 독서회에서 뭐 몇 명 검거되고 가서 어디 교도소 살다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하는 게 끊임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저희 이제 기자 선배들은 상황이 힘들지만은 순응하는 것 같았지만 항상 뭔가 알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 박종철 사건 87년도 그것도 마찬가지였었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아마 당시에 이 박종철 서울대생은 아마 그냥 화장 처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끝났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기사 한 줄이라도 넣으려고 했던 그 기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결국은 부검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 말하자면 고문치사가 밝혀지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두 쪽을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기자들. 예,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기자의 덕목으로 저는 이제 새로 후배들이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리얼리스트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타협해버리면 국민들은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이시니까, 제가 예전에, 이 모임에도 고문으로 계시던데, 제프리 존스 암참 회장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자동차를 만든 나라가 6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6개 나라 중에서 2나라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고 3나라는 그걸 평정한 나라입니다. 자유진영에서. 근데 하나의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미국인의 시선에서 볼 때 경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 이제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 1961년도에 5.16 직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90불, 89불 정확하게는. 북한이 몇 불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조 의원님 아세요? 지사님? 요 원장님 아실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예? 한 4배 됐습니다. $32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못 살았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또 이 자체로도 저는 상당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첫 직장인지 현대 그룹으로 들어가서 자동차에 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장이 정세영 사장이셨거든요. 정세 사장님이 저희 신입사원이 한 150명 됐는데, 한 요 정도 되는 이런 방에서 하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곧 말하자면 수요에 폭발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동차는 신규 수요가 있고 대체 수요가 있습니다. 새로 산 사람도 있고 사는 걸 갈고 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기가 있는데, 국민소득이 2,000불이 되면 그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걸 모터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들어갈 때 저희 선배 사원들이 야, 너네 좋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월급이 제때 나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월급이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자동차가. 근데 불과 1, 2년 만에 그게 왔습니다. 모터라이제이션이 와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런 신작하게 되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언론이 해야 될 역할 중에서 하나는 결국은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가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민주주의 제도를 좀 성숙시켜야 되는 건데, 첫 단계는 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첫 단계는 이 갈등을 드러내는 겁니다. 갈등을 드러내는 거. 그걸 이 정치학에서는 갈등이 현재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어떤 걸 숨겨서도 안 되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놓고서 토론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내 말은 맞고 저 사람 말은 틀리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경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우선 사람이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인식입니다. 또 데카르트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 근대로 넘어갈 과정에서 뭐냐면 자기 감각기관을 의심합니다. 내가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실은 없는 거 아닌가? 밤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체를 아주 절실하게 고민하고, 심지어는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꿈인가 생신가를 평생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과학자로서 탁월한 사람이고 철학자로서 탁월한 사람인데 그게 근대의 정신이다. 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동료들하고 이 사람 말을 그냥 무조건 일단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경청인데 역사상 이 경청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 여러 명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징기스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징기스칸이 정복자로서 알려져 있지만 어떤 미국 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이 종교 세계에 대해서 서로 우연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든 이 사람이 이제 평생 이동하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근데 강대마다 이 게르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거기에 누구랑 같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초원지대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징기스칸은 원래 자기 종교적 배경은 샤먼입니다. 무속인데 자기 양부가 있습니다. 양부는 기독교였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기독교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 밖에 모든 종교가 다 공존했는데, 불교, 도교 다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느냐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를 딱 남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너무 넓어서 하나의 종교로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 서양사를 보면은 끝없이 종교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곡소리가 난다. 대략 그때가 한 12세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선 거죠. 차원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많이 듣기로 유명한 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건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신데, 그분이 젊어서 어떤 분이 이제 친척인데 그 방에 갔더니 뒤에 액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경청이라고 써 있어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분은 저게 필요가 없는데, 경청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랬대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써줬냐고 그랬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써줬어 그래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아들한테 또 한 번 셧더 마우스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부자가. 그래서 저는 경청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기본적인 그냥 생각이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냥 조금씩 언급하겠습니다. 이 여야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전혀 만나질 않습니다. 서로 만나질 않는데, 근데 이게 아주 최악의 상황이 돼버려요. 기본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당은 야당에게 들어야 되고, 야당이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입니다. 그냥 반대하라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서로 받아들일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지 않고, 제가 이제 전에 정당 이런데 출입을 하면 낮에는 실컷 싸우다가 저녁 때부터 술판이 벌어진다. 이렇게 하면
어느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누가 앉아있냐면 그 당시 원내대표하던 박지원, 김무성 두 사람이 형님하고 폭탄 좀 먹고 있더라고요. 같이 와서 같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낮에는 서로 뭐 죽기 살기 싸워요. 텔레비에 뭐 그냥 난리가 나는데 저녁마다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더 그랬어요. 제가 이 86년도에 처음 정치부 기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때 기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저 어린 저를 자기 편 만들려고 2시간 동안 결사적으로 꼬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남을 욕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 욕하고 이민우 총재도 욕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치하기가. 왜? 한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한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동의를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그 세 분은 시간만 나면 만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떠들고 막 그러는 건데 그렇게 속으로는 미워하지만은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되는 건데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세계에 대한 그 인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소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좀 양극화가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면은 백인 저소득 백인층이 흑인보다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트럭 몰고 하면은 가족들하고 근사하게 살 수 있고 외식도 하고 그런 제조업 기반 국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전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열광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소리인데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알아들 수도 없고 그 결과는 나한테는 안 좋은 것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은 2500년 전에 이제 일종의 최초의 정치학자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 다음에 정치학에서 쓴 내용을 보면은 중산층을 강조합니다.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지 않고 건전하다. 중산층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미국 자본주의가. 그래서 뭔가 어떤 식으로 이걸 수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0년 전에 그 위기 때는 나름대로 케인스적인 방식, 연방 재정 정책도 동원하고 위헌 소송도 걸렸지만 그런 위기를 나름 극복을 했는데 이 미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투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극단의 정치가 되는 거는 중산층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 국민 통합의 과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한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의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19세기에 프랑스 이 사상가 토크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한 1년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아주 감탄했던 것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 이 나라는 각자가 시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일상적인 모든 문제를 위에서 크게 나서지도 않아도 그래서 유럽은 자기들은 프랑스 대혁명도 했고 별거 다 해봤는데 자꾸 또 다시 왕족으로 복고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미국을 배우자 이랬습니다. 그 미국이 저렇게 돼 있죠. 근데 핵심은 경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존재인데
저는 이렇게 한국에도 중요하다. 이 시민이 왜 중요하냐면 시민이라는 건 서로가 힘들 때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민 쪽 교양의 핵심은 저는 이 탐욕의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너한테 양보하겠다. 이게 있으면 유지가 됩니다. 이게 건강한 저는 이 보수의 가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이게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많이 이제 좀 허물어진 감이 있는데, 이걸 어떤 기관에서 서베이를 한번 해봤는데, 그 나라의 지배적인 가치가 경쟁인 나라가 지구상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 한국입니다. 두 나라는 독일하고 미국입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두 나라에서는 여지없이 나오는 게 관용, 연대, 평등입니다. 이걸로 중화시킵니다. 관용, 연대, 평등. 한국은 두 번째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쟁 다음에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거 서울대 학교 그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한 서베이 결과입니다, 이게. 근데 경쟁 성공이 지상에 갇힌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건 일종의 저는 이 지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죠. 성공해야 되는 일. 남보다 위에 서기 위한 일을 하게 되는데 공존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굉장히 불행하죠. 그러니까 자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 그 언론으로서는 이 가치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사회, 극단화된 사회이다 보니까 외부의 시선이 어떤가? 그 한 7, 8년 전에 이 프랑스의 그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사회 어떤 사회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브루털 소사이어티다. 이건 일정사정 없는 사회라고 저희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어도 또 미국하고도 좀 다른 게 미국은 청교도 자본주의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일군 재산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거 좋은데 선용을 하고 하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고 여러 스피치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이 독재 체제에서 그것 때문에 뭐 다 많이 했었는데 자유가 갖고 있는 그 함의가 있는데 이게 참 이중적입니다. 자유라는 게. 이건 정치학자 중에 이제 젠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정치학자 그 사람 얘기가 이 자유라는 게 소위 그 질서라고 딱 놨을 때 보면은 그건 굉장히 리버럴의 가치입니다. 그 진보적이고요. 근데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대립항을 갖다 놨을 때 보면 이건 상대적으로 다시 또 보수가 됩니다. 그럼 자유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하나를 너무 강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균형을 이뤄가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저희 이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거를 지수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 이제 기사를 썼고요. 한국 언론에서는 처음인데 왜 그랬냐면 이 정책의 집합
정치적인 하나의 그 결과로서의 그 이념성인데 정치를 좀 과학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떤 주장이 있더라도 이게 과연 어떤 건가 몰랐었는데 이거 수치화했습니다. 사람별로, 집단별로, 국민 이렇게 지금 이제 그게 일종의 표준처럼 돼가지고 범용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정치를 과학하자는 거지 이걸 진영화하고 뭐 이거 쌈 붙이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이 정치, 민주주의 이걸 잘 못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나오고 있다. 그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베링턴 부어 노 디모크라시 그 뭐냐면 먹고 살만하면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그런 그 과정을 밟아왔는데 근데 이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우리 기준에서는 영 아니고요. 일본도 글쎄 우리보다는 그렇게 역동성이 떨어지죠. 세습 정치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아 보이지만 시끄러우면서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잘 살게 되고 좋은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말하자면 그 비판을 많이 하고, 흉도 많이 보고,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절실하게 생각하는 게 한 분 한 분들이 다 훌륭합니다. 저는. 한 분도 이렇게 이 공이 없는 분들이 없고, 다 그때그때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그 보수의 대표적인 이 두 분의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은 너무 또 말하자면 평가절하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떠오르는 얘기인데, 아니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가 78년도에 왔을 때 담판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빼내겠다는 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밀리지 않으려고 미리 한 30분 정도 스피치 내용을 썼습니다. 카터가 앉아있는데 카터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걸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터가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죠. 이승만 대통령 이 의회 스피치에서 미국을 막 욕을 했습니다. 너네 제대로 이 자유세계의 리더로서의 본분, 우리에 제대로 그걸 적용하고 있냐라고 땄죠. 그 두 사람은 모두 미국이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 여러 번 제거될 뻔했고, 박 대통령도 사실은 그건 미국 쪽에서 보면 아주 천만한 인물이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하고 투쟁사는 보면은 우선 60년대 초에 5.16 하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민주당 때 성안된 걸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죠. 미국은 원래 프랑스 가서 돈 찍어가지고 배로 들어오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면 우리 원조 다 끊어버리겠다고. 우리가 원조에 목을 메고 사는 나라인데 할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화폐 개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박 대통령이 죽을 고생을 다 했죠. 박정희 아주 위험 인물이라고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사가 있지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보면은 이 토지개혁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6.25 두 달 전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농지개혁이. 그래서 분배가 됐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적화가 됐을 겁니다, 이게. 불 막았고. 그래서 이런 이 빛나는 전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한번 가볍게 드리면은 65년 그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모든 그 야당과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대학생들이 반대했습니까? 근데 김대중은 그 찬성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쿠라로 몰렸고, 몰리는 과정에 이화여대에서 어떤 요청이 왔냐면 공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똑같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물결을 타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쿠라라고 몰린 정도가 아니라 집에 두 아들이 학교를 못 다닐 정도가 됐습니다. 손가락질 당해서 학교 가면 너 무슨 사쿠라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다 말렸어요. 모든 사람들 그만하라고. 끝까지 한 사람이죠. 근데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98년도에 할 때 일본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당신은 그런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오부치랑 그 회담할 때. 그래서 이 지도자는 이렇게 편승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미래로 갈 수밖에 없고 역사의 발목을 잡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왜 저렇게 그런 호응을 안 하느냐라는 거는 최근에 뭐 이런 일도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협의 깨진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65년 체제의 문제이고요. 이게 65년 체제 이전에 51년도인가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직후에 한 스피치부터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지배한 건 불법이다라는 걸 반드시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13년 8개월 동안 이 협상이 오래 걸렸던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말하자면 체결 국가가 48개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패전국 일본을 상대한 나라가 승전국이 48개 나라인데 한국이 거기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언지를 줬어요. 덜레스 국무부 고문, 나중에 국무장관 했죠. 언지를 줬는데 나중에 바뀝니다. 이게. 못 들어간다고요. 그 바뀐 이유는 역시 강대국의 논리죠. 예. 영국이 반대했고요. 영국은 식민지 종주국이니까 자꾸 인정하면 안 되니까 한국을 주저앉혔고, 미국은 처음엔 주려고 했는데 일본을 완전히 그지로 만들라고 했죠. 다 공장 뜯어가지고 딴 데 외국 보내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다시 중국이 또 공산 정권 들어오고 또 소련이 만만치 않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을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일본 부흥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전환하죠. 이 냉전 속에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가 승전국주의를 못 얻고, 그러니까 배상 책임 물 수도 없고, 배상 못 묻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48개국의 대일 배상권을 다 부인해버렸습니다. 왜? 일본이 그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일본이 그거 물어주면 그 돈은 없으니까 결국은 미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아니, 그냥 일본 영토에서 분리된 나라를 표현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러니까 65년 체제에서 식민지 불법성 인정 못 받고 어떻게 표현되냐면 already null and void, 이미 무효. 이미 무효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이 한일협정
그 국회에서 비준 받을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처음에는 합법이었는데 지금 그냥 전쟁 끝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무효가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관된 입장이고. 근데 이걸 우리가 2012년도 대법원 판결, 2018년도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식민지배는 불법이다라는 전제합니다. 일본에서 뒤집어지죠.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지켜놓은 건데 100년의 역사가 부정당하니까 애들은 그냥 경기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런 모순 속에 우리는 억울하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제3자 대의변제 방식. 우리가 스스로 물고 일본이 사과 표시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우회로 태우는 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방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잘 했고 이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사실은 그 문희상 국회의장 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뭐 한 가지 차이가 있냐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 자기가 이게 그 엔드 스테이트, 소위 최종 고얼이 뭐냐. 국회에서의 특별법 입법이었습니다. 해버리면 뒷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15명의 이 소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했는데 10명은 돈 받겠다고 하고요. 5명이 지금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 5명 때문에 이게 시끄러운데 이 사람들이 추가 소송을 또 내고 있어요. 추가 소송 내면 이렇게 제3자 대의변제 방식으로 돈 받는 걸 우리는 거부한다는 걸 법원에서 판사 한 명이 손들어버리면 또 한 번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특별법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 차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어차피 간에 이거는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고. 그래서 결국 일본은 절대 우리 프레임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가 국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다. 그래서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야 간의 타협, 또 국민, 또 일반의 여론들 이런 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저희는 사실은 저희 중앙일보는 이걸 지지하고 어떻게든지 좀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몰라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25분 남았습니다. 10분 15분. 네, 예. 지금 이제 이 경제가 왜 중요한가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국을 판단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은 그 소위 말해서 핵심 이익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이거를 저희를 약간 버리는 모드였을 때 특히 그런 거를 많이 내세웠습니다. 이거 전후에 거기 보면 국무부 이런 문서에 보면 바이털 인터레스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국은 있냐? 일본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있다고 합니다. 왜? 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제인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하는 구체적인 산업이 있거든요. 기간 산업이 다 존재하니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우리가 코스트를 지불해가면서 지켜줘야 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25 때 이 나라를 지킨 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륵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버린 모드로 해서 이 방위선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떤 조화를 부렸는지 이 미국이 참전한 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전쟁 끝나고 이렇게 큰 전쟁 또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었는데 또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딱 터졌다는 얘기 듣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메가더한테 전화해서 무조건 참전한다. 그래서 참전 명령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 조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메가더가 한국에 이제 6.25 터지고 나서 밀렸을 때 아마 경기도 어디쯤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전선을 시찰합니다. 그 사람은 거의 극동의 짤이었습니다. 사실상 뭐 황제 같은 존재였죠. 일본에 있고 이렇게 이런 잘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직접 왔고 또 보면서 자기도 여기서 한번 싸워서 지킬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중에 어떤 장면이 하나 있냐면 이 메가더가 어느 진지를 한번 가는데 진지에 어떤 우리 지금 치면 한 부사관이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가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반쯤 이제 상반신은 밖에 나와 있고 이제 이렇게 적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물어요. 당신 하고 지킬 수 있냐니까 자신 있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무기가 없지 않냐? 몸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처참한 이제 실정이었죠. 그걸 보고서 감동을 합니다. 아, 이 나라는 참 지킬 만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몸으로 지키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트루먼이 이 참전 결정을 내려줬고, 근데 이게 미국이 여론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론이 반대하고 또 뭐 야당이 반대하고 하면 이거 또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끊임없이 해서 우리가 한 번은 메가더 장군이 소위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그건 산술적으로 이 말하면 확률이 없는 작전이었거든요. 이게 5,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공 확률이.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그 지형이 안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북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런 기뢰라든가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배가 원활하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감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쟁의 달인이어서 무모한 또 그런 기질도 있고 과거에 이런 상륙작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게 또 통한 거죠. 한번 크게 아주 화끈하게 통해서 나를 한번 지켜준 거죠. 그 트루먼이 한번 지켜줬고. 근데 이런 연속되는 기적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근데 이 6.25 전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함경도까지 밀고 갔던 메가더 부대가 한번 패전하는 건데 지금도 약간의 이제 미스테리, 그다음에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중공군이 한 30만 명인가 미리 들어와 있는데 메가더는 그걸 몰랐습니다. 적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냥 거의 포위된 상태에서 거의 부대가 아주 그냥 전멸하다시피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큰 패전의 책임, 후유증 때문에 메가더가 결국 강제 일편도 당하고 이제 퇴역까지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우여곡절의 과정을 보면은 기적의 연속이고 또 정말 여러 이 신의 섭리 이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하고 우리는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때 이 장전호 전투에서 미 해병이 수도 없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한 500명이 나중에 이제 가까스로 이제 부상당한 상태로 이제 도망쳤는데 이렇게 수송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몸이 회복되는 대로 또 한 번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기 뭐 고향도 아니고 무슨 여기 아무 혈연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군 젊은이들이 한 번 더 보내달라고 해요. 제발 보내달라고. 이번에 이기겠다고. 그런 결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연히 장치혁 회장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제 6.25 때 소위로 이제 자원 입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자기 동기들 이제 거의 다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알이 소위만 찾아다닌다고. 소위는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이 중공군이 미군은 겨냥하지 않고 우리를 겨냥한다는 거예요. 이건 만만한 거죠, 이게. 우리 그때는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제대로 바로 투입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생존자가 당시 한 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극복을 하고, 지금은 미국이 좀 아쉬워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정말 좀 놀라울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국내 문제가 됐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서로 좋은 방향에서 서로 합의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아주 디테일에 규제합니다, 일본은. 그게 무서운 나라죠, 당연히. 이게 전후에 배상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요. 일본 외무성에 이 배상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배상 기구에 한국 과가 있었는데 한국 담당이 30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이 전후에. 근데 우리는 몇 명이냐면 외교부 본부 전체가 20명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당시에 총리가 요시다 시게루인데, 요시다 총리가 이 외상을 겸하겠다고 했어요. 외상을 겸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쟤네들 외교를 잘한 나라입니다. 중요한 걸 잘 알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한일협상을 처음에 시작한 게 이승만 대통령 때인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했고요. 그거를 외교의 거인들이 했죠. 일본 아예 요시다는 그냥 아예 수상을 예상을 겸하면서 했고, 이건 총력전입니다.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조선에 한 50만 내지 60만 정도 일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재산이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85%입니다. 85%가 일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이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헤이그 조약에 어떤 전제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패전국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국제법적인 논리가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고 이겨냈습니다. 이겨낸 게 이승만 정부 때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외교의 아주 달인이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있다가 다시 일본에 간 분들이 거의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조금씩 돈을 주긴 했죠. 그 85%나 되는 한국의 재산. 근데 이게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소위 말하는 이 말하자면 제한 일본인의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게 승리죠. 어떻게 이겼냐면 이거를 조약문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재산을 미 군정이 압류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전부 다 받아가지고 수용해버리고, 이걸 다시 누구한테 주면 3년 뒤에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에다 그걸 다시 넘겨줍니다. 이 행위를, 이런 일련의 이 재산의 변동 행위를 일본 정부가 승인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정말 우리 이 힘에 비해서는 큰 승리입니다, 사실. 이걸 얻어낸 거죠. 만약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건물이고 토지고 일본이 다 가져가 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 복잡한 전사가 있고, 그래서 이 일본하고 상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저는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예. 마무리 그럼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사실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원래대로 이제 그 기본적인 언론의 입장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왜? 제가 아는 게 절대적이지 않고 제 한 의견일 뿐이고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이제 저 후배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동굴의 사고를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 부분을 가지고 큰 맥락을 놓치는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라고 하고 어떤 기사나 어떤 무슨 컬럼이나 이런 것도 너무 확정적이고 단호하게 쓰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로 이렇게 되는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중앙일보인데 왜 중앙일보고 또 중앙일보가 어떤 걸 추구하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중앙을 일종의 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용은 뭐냐면 저 이제 중앙일보 하면은 어정쩡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무의 소위 그 부자기에 의한 반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뭐 그렇게 이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모색을 해서 그걸 제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의견도 받고 하는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이라는 게 적중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의 그 중이고요. 용은 그걸 유지하는 거,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그러려면 일단 이 포지션을 잡았으면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에서 그 상태에 있기 위해서 노를 계속 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용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포지션이 제일 어렵습니다. 한쪽에 서버리는 건 쉬워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현실이 중요하다. 변화하는 현실에서 늘 모색을 많이 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봐야 된다. 어제까지의 우리 전제가 다 틀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 그리고 또 소위 인터디펜던시를 더 높이는 게 우리 살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